다시 또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홈쇼핑 같긴 하지만, 네. 합격을 원하시면 구입하세요. 가지고만 있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네. 감사드리고, 계산 문제 중요하죠. 계산 문제. 전에 이제 계산 문제 특강도 잠깐 했었는데, 듣고 좀 더 잘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니 너무 다행스럽고,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한간에 계산 문제 없어도 나 75점 맞았다,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건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얘기를 마치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두고 계산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1년 공부했던 게 숲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반복하면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버겁겠지만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2개는 내가 확실히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오면 맞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씩 더 욕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연습하셔서 완전한 내 걸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시면 아마 나중에 계산 문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 들 거예요. 자, 열심히 하시고 다시 보죠. 우리 포트폴리오 효과. 한 문제가 보너스로 나오는 테마예요. 무조건 맞아야 돼. 틀리면 절대 안 되고. 자, 일단 포트폴리오 효과는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슨 위험만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얘는 뭔데?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이에요. 개별 부동산,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 당연히 그러니까 개별성에서 비롯된 위험이 뭐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서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출제자가 좀 어렵게, 보너스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내려면 이 지문을 낼 거예요. 그래서 자, 2개 외워놔야 돼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니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몰빵하지 않고 상가, 토지, 공장, 주택 나눠서 투자한다고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위험들. 이런 건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고서에서 이제 좋은 명언 비슷한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2번째 화살을 조심해라. 2번째 화살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그냥 닥친 현실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라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위험을 첫 번째 화살이라 그래요. 근데 2번째 화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스스로 걱정을 크게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불안하고 그다음에 걱정을 만들고 초조하게 해서 더 자신을 괴롭히는 화살을 2번째 화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 마음을 좀 다스려 가지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좋은 명언이 있었어. 네, 그 자꾸 떠올라. 나는 이거 가르칠 때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건 체계적 위험이에요. 이건 첫 번째 화살이고, 피할 수 있는 거 이건 2번째 화살인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면서 좀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받아들이고, 2번째 스스로 계속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시험 어쩔 수 없이 다가올 거예요. 그냥 시험장 갈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내가 실제 시험장에 아직 가지도 않았어. 불합격하지도 않았어. 근데 막 지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하나라도 더 하면서 내가 한 만큼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돼요. 모자라면 떨어지는 거지. 공부한 만큼 됐으면 합격하는 거지. 그건 현실이고, 내가 더 의지가 있어서 다시 꼭 하겠다 하면 다시 또 노력하면 되고. 그렇죠? 우리 나라에서 생각하는 공인중개사 합격의 평균 기간은 3년이야. 3년 1년에 합격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2년 3년에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즐겁게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고. 자, 모든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자, 2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너스로 나오는 지문이야. 자, 근데 이제 2개를 나눠서 투자했을 때,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2개를 나눠서 했을 때 이 2개의 이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성, 관련성, 관계성을 상관계수라는 숫자로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걸 상관계수라 그래요. 자, 2개가
완전 똑같이 움직이면 몰빵하는 거랑 똑같아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는 거야. 두 개가 똑같대. 그럼 하나랑 투자한 거랑 두 개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여야, 완전 다르게 움직여야 효과가 커지고, 똑같이 움직이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죠.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가 커질 때 이런 걸 무슨 관계라 하냐면 비례 관계라 그래요. 이걸 플러스 관계, 정의 관계라 그래요. 그럼 똑같은 방향은 플러스 값을 쓰는 거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값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겠지. 상관이라는 건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성의 우리 관계를 비례냐 반비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해 같으면 플러스, 방해 반대면 마이너스. 그럼 어떤 게 효과가 크다? 마이너스가 효과가 크지.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누가 커요? 플러스가 크고 마이너스가 작은 거지. 숫자로 봤을 때. 상관계수가 작은 값일수록, 마이너스일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뭐한다? 커진다. 분산 투자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감소 효과라고도 하겠죠. 위험 감소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이 있어요. 얘는 완전 똑같은 거, 마이너스는 완전 반대인 거. 누가 더 효과가 크다?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최대. 이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이게 끝이에요.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지. 자,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효과, 플러스 1일 때 효과 없음. 이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효과가 최대이지만 총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체계적 위험 피할 수가 없으니까. 뭐만 0으로 만든다? B만 0으로 만든다. B만 완전히 제거하는 거지. 최대일 때도. 총을, 모든 위험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지문은 체계적 위험을 알아야 가장 어려운 지문을 푸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자, 방향이 반대일 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효과는 뭐한다? 커진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제. 자, 봅시다. 자, 평균분산결정법에서 자, 평균은 뭘 얘기한다? 수익. 우리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에서 구하니까 분산은 뭘 얘기한다? 위험. 위험을 대변하는 지표 또 다른 거? 표준 편차.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투자론에서 중요한 용어니까. 자,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으로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두 번째 중요하죠. 평균 분산 원리에서 평균은 수익이니까 클수록 좋고 분산은 위험이니까 작을수록 좋겠지. 자, 그랬을 때 A와 B의 수익이 같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어떤 거? 작은 걸 택해야지. 자, A보다 B의 얘가 아니라 얘의 표준 편차가 크다면 이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A보다 B가 위험이 크다면 누굴 선택한다? A를 선택해야지.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A를 선호한다. 중요한 지문이고. 자, 3번에 보니까 자, 평균분산 지별로 선택할 수 없을 때 변이계수를 활용해서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변이계수가 뭔데? 라고 할 때 암기 코드가 돌연변이는 위험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위험한 거야. 얘가 클수록 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수익과 위험의 비율을 얘기할 때 변이계수라고 하는데 위험이 어디 가야 돼? 위에 가야 돼요. 위험이 위에. 얘가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수익분의 위험의 비율을 우리가 변이계수라고 한다. 이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언제나 위험 나오면 분산 표준 편차로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변이계수법이라는 건 변이계수, 수익분의 위험의 비율을 각각 구해요. 구해서 변이계수가 어떤 걸 찾는 거야? 작은 걸 찾아서 그걸 선택하는 걸 변이계수법이에요. 얘가 클수록 위험 크니까 돌연변이는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변이계수가 어떤 거? 작은 걸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변이계수가 작은 게 좋은 거야. 이걸 다시 뭘로 얘기한다? 위험이 작은 걸 선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건데 이때 위험을 얘기하는 지표가 분산 표준 편차 마지막에 변이계수 이렇게 연관지어서 위험이 작은 거, 분산 작은 거, 표준 편차 작은 거, 변이계수 작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돼요. 보너스 지문이라 생각하고. 자, 그럼 변이계수, 변동계수, 변이계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뭐분의 뭐? 수익분의 위험 이렇게 나와야죠.
뭐분의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 뭐를 뭐로 나눈 값이냐 이렇게 해석하죠. 이걸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뭐의 비율이래? 위험의 비율이래. 위험의 비율. 맞아요? 맞지. 변이계수는 위험 비율이에요. 그럼 뭐를 뭘로 나눠야 돼? 위험을 수익으로 나눠야지. 표준 편차가 뭘 얘기한다?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또는 다른 말로 수익에 대한 위험, 표준 편차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위험의 비율을 힌트 줬어. 변동계수는 위험의 비율이래.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이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위험이 어디 가야 돼? 위에. 그러니까 식을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위험을 수익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4번 효율적 전선이라고 나왔는데 뭐 기본이죠.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원리로 인해서 좋은 걸 끄집어내. 이걸 효율적 투자, 이 효율적 투자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모양은 어떻다? 오른쪽이 뭐 한다? 올라가요. 이렇게. 얘가 수익이고 얘가 위험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올라간다는 건 수익과 위험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수익을 더 얻으려면 위험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효율적 전선은 위험이 똑같대. 위험이 똑같대. 그러면 수익은 어떤 거? 가장 높은 거,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위험 똑같으면 수익 큰 거, 수익 똑같은 위험이 어떤 거? 작은 거.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이라고 나왔고, 원리에 의해서 수익이 똑같대. 수익이 똑같대. 그럼 위험이 어떤 거? 작은 거. 위험 최소화는 투자안의 집합. 우리가 투자하는 점이고 연결한 선을 집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연결한 선이다. 투자안의 집합이다. 포트폴리오는 투자안을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위험 똑같으면 수익은 큰 거, 수익 똑같은 위험은 어떤 거? 작은 거. 이게 키워드예요. 자, 효율적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갔대. 뭐냐? 위험과 수익은 비례. 그래서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위험 감수하는 거야. 위험과 수익 비례. 자, 무차별 곡선이라고 나왔어요. 무차별 곡선 하나 기억해놔야지. 자,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무차별해요. 무차별, 차별이 없다.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효용이 같다. 차별이 없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그럼 똑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다. 효용이 어떤 거? 똑같이 주는, 만족을 똑같이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얘기하면, 자, 이렇게 수익과 위험이 있대. 어떤 투자자는 얘와 얘가 만족이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위험이 작지만 수익도 작아. 얘는 위험이 크지만 수익도 어때? 커. 이 두 점이 만족이 주는 게 똑같대. 이걸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만족이 똑같다.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 근데 무차별 곡선이 오른쪽에 올라간대요. 이 말은 위험 커지면 더 수익을 많이 줘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그런데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있어요. 위험을 싫어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크면 그에 따른 대가를 더 줘야만 난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요. 근데 위험 회피형이 두 부류가 있어. 기억해놔야 돼요. 자, 위험 회피형은 두 부류가 있다. 위험 회피형. 우리 학개론에서는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위험 회피형이에요. 이 두 부류가 뭐냐면, 하나는 공격적 투자자, 하나는 보수적 투자자. 얘 둘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 선호형이고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둘 다 뭐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얘는 위험을 덜 싫어하고 얘는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투자자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되는데 두 개의 곡선이 있어요. 무차별 곡선에서 하나가 이렇고 하나가 이렇대. 둘 다 위험 회피형인데 어떤 게 보수적이고 어떤 게 공격적이냐라고 할 때, 위험이 여기서 이만큼 커질 때, 즉 여기서 이만큼 커질 때 A와 B가 있는데 B는 요만큼만 높여주면 만족했는데 A는 더 많이 높여줘야 만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똑같이 커질 때 A는 더 높은 수익을 줘야만 만족한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수적이라고 해요.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보급, 보수적 투자자가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외워놔야죠. 외워놔야 돼요. 이것도 나오면 답이 되는 지문이니까. 자,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 자, 나왔네요. 무슨 투자자?
이런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위험을 회피할수록,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렇게 나오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급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보급 암기코드 나오면 이런 지문이 틀리게 나오면 땡큐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보급 외워놔야 돼요. 보급. 공격이 급한 게 아니야. 보수가 급한 거예요. 보급 이렇게. 자 7번 보죠. 자 효율적 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 얘가 이제 포인트죠. 만나는 이라고 나오면 안 돼. 만나는이 아니라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가장 좋은 투자안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 중요한 건 얘 두 개를 속여내진 않을 거예요. 다른 거 낼 만한 게 없어. 중요한 건 접한다라고 나와야지. 만나는, 교차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접하는 점.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투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이런 투자자는 두 가지가 있죠. 공격적도 있고 보수적도 있는데 따라 다르겠지 당연히. 공격적은 위험이 좀 크고 수익도 많이 얻으려고 할 거고, 보수적은 위험이 작은 거, 그럼 수익도 작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 여기에 핵심 지문은 이거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 공격적도 있고 보수적도 있는데 공격적인 사람은 그래도 위험이 좀 큰 걸 선택한다. 그럼 수익도 더 어떻다? 높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이 높더라도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자 8번 봅시다.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했을 때 위험을 분산시켜서, 분산이란 말은 줄인다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한다는 건 위험을 줄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시킨다는 건 얘가 뭉쳐져 있으면 커, 나누면 뭐해져? 작아져.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시킨다는 건 줄인다는 의미예요. 위험을 줄인다. 이때 중요한 건 이 위험은 뭐만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 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이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위험이냐를 알아야지. 개별만이 가지는 위험 뭐? 비체계적, 개별성에서 비롯된 거죠. 개별성에 비롯된 얘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 맞고. 제거 가능한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 위험이고, B가 나와야 개별성에 비롯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개별성 피할 수 있는 거 비체계적. 자 분산 투자의 효과는 자 분산 투자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서 전체 위험을 줄이는 거다. 이런 거 나오면 보너스니까 주의해야죠. B냐 체계냐. 자 나왔네요. 중요하죠. 출제자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이 지문을 쓰니까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나왔어요. 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피할 수가 없다.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이런 건 피할 수가 없는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자, 얘가 체계적 나왔으면 여기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 개가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비체계적은 개별 부동산에 의한 피할 수 있는 거 비체계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체계적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 얘가 뭐가 있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꼭 기억해놔야 돼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체계적 위험은 이라고 나왔어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수 없다. B만 피할 수 있다. 틀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보너스 지문 두 개가 있을 때, 플러스면 같은 방향,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이면 최대.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럼 상관계수가 0을 가지고 있는 두 자산의 분산 투자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럼 상관계수는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야지. 그럼 효과는 뭐 한다? 효과는 커진다 라고 나와야지. 마이너스일수록 커진다, 반대일수록 커진다. 자 12번에 보니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났대요. 그럼 상관계수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나와야 되고, 자 상관계수가 1이라고 나왔어. 1.
플러스 1이죠.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 뭐 당연한 지문이고. 자, 보니까 1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1보다 작대. 1보다 작다는 건 플러스 1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 말은 플러스 1이 아니란 얘기예요.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난다,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언제일 때?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1이나 1이나 같은 얘기예요.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13번. 자, 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의 구성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과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지문이 새롭게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 지문을 뭐 다른 선생님들이 막 틀렸다 어쨌다 막 말이 좀 있었어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A와 B 동일한 자산으로 내가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여기도 A, B 이렇게 분산 투자하려 그래. 근데 비중이 얘가 40%, 60% 이렇게 비중 뒀을 때와 얘 90%, 10% 비중을 두고 나눠서 투자했을 때 전체 얘와 얘의 수익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지. 수익이 다르면 위험도 다르겠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자산이라도 비중에 따라서 전체 수익과 위험은 달라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테마 5로 넘어갑시다. 화폐의 시장가치 계수. 자, 어려워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기의 능력을 좀 어느 정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 일단은 이 6개의 자본하는 계수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돼요. 이 6개 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언제 쓰는 건데? 이게 기본이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야, 이런 것도 외울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외우면 좋고. 세 번째, 역수관계와 그에 따른 산시,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고부의 관계식까지 알면 좋겠다. 이게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의 말문제 대비 세 가지예요. 6개가 뭔데, 어디에 쓰는 건데는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외워야 돼요. 외우면 좋겠다. 세 번째, 관련된 산식을 알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일단 봅시다. 자, 일단 얘는 화폐의 시장가치를 계산하는 계수인데, 즉 미래를 현재로 바꾸거나 현재를 미래로 바꿔주는 데 쓰는 계수인데 얘는 곱해서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구하는데 나누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곱해서 뭔가를 구하는 거야. 자, 단어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시불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미래 가치로 바꾸는데 곱해지는 계수를 이걸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얘기해요. 연금을 미래 가치로 바꾸는데 곱해지는 계수를 연금의 내가계수라 그래요. 뭐 당연하네. 내려와서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곱해지는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데 곱해지는 계수를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한다. 이건 당연하죠. 근데 연금이라는 건 알아야지.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었을 때 연금 방식이라고 하고, 반복되어 있는 방식에서 하나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연금이라 그래요. 이때 연금은 반복되는 금액의 총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될 때 이걸 연금 방식이라 그러고 하나의 금액을 연금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금의 대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쭉 있을 때, 자, 이렇게 쭉 있을 때, 자, 이렇게 금액이 뭐 100원, 100원, 100원 세 개만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반복됐으니까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연금 방식이지. 연금 방식인 거예요. 이때 연금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연금은 얼마? 300원이 아니에요. 연금은 하나 금액 얘기하는 거야. 연금은 100원. 그래서 이걸 연금 100원이 몇 번 있다? 3번 있는 연금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금 100원이 3번 있는 연금 방식에서 이걸 미래 시점으로 갔을 때 이거의 총합을 이걸 연금의 내가라고 하는 거고, 이 시점을 현재로 봤을 때 이걸 땡겨와서 야, 이 차이만큼의 이자를 없애준 이거의 총합을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들을 미래로 보냈을 때, 미래로 보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이자가 붙겠지. 그럼 얘는 300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지.
350원 나왔대요. 이 350원은 이 연금의 원금의 합에다가 뭘 보탠 거야? 이자를 보탠 것이. 그래서 여기에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보탠 총합을 뭐라고 한다? 연금의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바꿔주는데 뭘 쓸 수 있어요? 연금을 연금의 내가로 바꿔줬대. 뭘 써야 돼? 연금의 내가계수를 써야지. 맞아요. 연금의 내가계수. 근데 연금의 내가계수는 곱해서 구하는데, 자, 하나 산식만 써주면 연금을 연금의 내가로 바꿔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다?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의 내가계수. 맞아요. 연금을 연금의 내가로 바꿔주는데 곱해주는 거 연금의 내가계수.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식을 봅시다. 자, 연금은 얼마예요? 연금 얼마? 100원. 연금의 내가가 얼마야? 350원.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가 얼마야? 3.5 이렇게 써주는 걸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땡겨와서 이게 현재 시점이라고 봤을 때 저는 식을 쓴다라면 연금을 연금의 현가로 바꿔주는데 이때 곱해주는 뭔가가 있다라면 이건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하겠네. 그럼 얘를 현재로 땡겨오면 이 차이만큼의 이자가 없어져야지. 이자가 없어져서 얘가 만약에 250원 나왔대요. 그럼 원금 300원에다가 이 차이만큼의 이자 50원이 없어진 거지. 맞죠? 그럼 여기에 연금은 얼마? 100원. 연금의 현가는 얼마? 250원. 연금의 현가계수는 얼마? 2.5.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식을 한번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설명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될 거.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얘가 출제자가 답을 쓴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쓰겠지. 자, 감채는 내가 미래에 얼마를 만들려고 할 때, 적금 들려고 할 때야. 적금 들려고 할 때 미래 3년 뒤에 1억을 만들려고 그러면 야, 얼마씩 납입해야 돼? 얼마씩 돈을 내야 돼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씩 돈을 내야 될 거냐? 미래 얼마 모으려고 정해졌어.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고 하는데 얼마씩 납입해야 돼를 계산하려고 할 때 감채가 쓰여진대요. 자, 그래서 감채와 관련된 식을 보면, 자, 뭐로부터 미래 목표액이 있어요. 내가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고 그래. 뭘 구하는 거야? 납입액을 구하는 거야. 얼마씩 돈 내야 될까를 계산하려면 여기에 곱해주는 게 뭐다? 감채 기금계수라고 하는 거다. 자, 미래 목표액. 예를 들면 3년 뒤에 1억을 모으려고 그래? 얼마씩 돈 내야지? 라고 계산할 때 감채. 어떻게 구한다? 예로부터 납입액을 구해야 되니까 목표액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감채를 곱하는 거예요. 이 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곱해서 뭔가를 구한다. 이런 원리니까. 자, 저당상수 대출 받았을 때 대출금이 있는데 미래에 얼마씩 원리금을 갚아야 될까를 계산할 때 저당상수 사용돼요. 이거 중요한 거.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갚아 나가는 상환액이 있잖아요. 상환액은 무조건 뭐다? 맞아요. 잘 배웠어. 상환액은 무조건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대출했을 때의 상환 방식은 다 원리금 상환 방식이에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다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금만 갚거나 이자 갚는 건 없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싹 한 번에 갚는 게 뭐라 그래? 만기 일시라 그래. 중간에 잠깐 이자만 냈다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걸 거치식 방식이라고 해요. 이건 뭐 상식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은 다 원리금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 뭐냐? 그러면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 주의할 게 조기 상환시 상환액이란 말 나왔어. 상환액인데 조기 상환시라는 말이 나왔대요. 이럴 때는 의미가 하나 달라져. 내가 중간에 끝내버리겠대. 그럼 뭘 갚아야 돼? 잔금을 갚아야 돼. 원리금을 갚는 게 아니라 끝내겠다라고 할 때 이 상환액은 뭘 얘기한다? 잔금. 말이 없는 상환액은 다 원리금. 내가 중간에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려면 못 갚은 대출금 잔금을 다 갚아야 끝내는 거니까 이때 상환액은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금융론에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쓰는 건데 연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항상 똑같아야 돼. 이게 원리금 균등 방식이죠.
자, 얘는 대출액으로부터 뭘 구하는 거냐면 대출액으로부터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상환액을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를 계산하려고 할 때 뭘 사용한다? 저당상수. 이 식이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식. 물론 합격을 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아. 합격을 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려면 얘가 다 거의 모든 단원마다 들어가는 식이에요.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계산할 때 뭐 쓰인다? 저당상수. 그럼 이 식을 약간 변형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 때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에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이죠. 근데 얘 원리금이 연금에 해당돼야 돼. 매번 똑같아야 돼. 그럼 무슨 방식에서만 저당상수가 등장할 수 있다?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상수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자 그럼 이 식을 보고서 원리금을 구할 때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구할 수 있겠네. 맞아요. 대출액을 구할 때 이걸 곱하기를 넘기면 나누기가 되겠지.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가 되는 거예요. 대출액도 구할 수 있고 원리금도 구하는 데 있어서 저당상수가 왔다 갔다 하면 돼. 저당상수는 그럼 정체가 뭐야? 대출액을 넘기면 뭐분의 뭐? 대출액분의 원리금의 정체가 저당상수예요. 이건 80점 맞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에요.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때 저당상수 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응용 문제를 좀 풀려면 이 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 돼. 저당상수는 대출액분의 원리금, 대출액은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식이다라는 거.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연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매번 똑같아야 돼. 이 원리금이 연금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6개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가 첫 번째. 두 번째, 야, 일시불의 내각계수의 정체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돈 한 번을 미래로 보낼 때 얼마를 곱해줘요?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겠지 라는 거예요. 일시불 현가계수는 미래를 한번 땡겨오는 거잖아. 이때 우리는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줬어. 근데 얘는 다 곱하기로 표현된 식이 계수예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역수로 바뀌어줘야 돼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이렇게. 얘를 좀 보기 좋게 예쁘게 쓸 때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예요. 일시불의 내가 현가는 역수 관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역수 관계, 이렇게. 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의 역수다. 그래서 현저한 역수 이렇게 하고, 내감이 역수, 현저가 역수, 현저 역수 이렇게. 역수의 곱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는 알겠어 라고 첫 번째, 이건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좀 더 점수를 좀 어렵게 나와도 맞추겠어 라고 할 때 일시불의 내각계수는 어떻게 쓴다? 1 플러스 R에 N승.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어떻게 쓴다?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얘를 어떻게?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자, 얘가 일시불의 내각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얘와 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역수는 곱하면 얼마? 1. 이게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이때 R이 어디에 있냐? R은 여기 있는데 얘 커지면 전체는 당연히 커지겠지. 근데 얘는 R이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 분모에. 그러니까 R이 커지면 전체는 뭐 한다? 작아진다. 얘가 출제자가 조금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일시불 현가계수의 R이 분모에 있으니까 R이 커지면 전체는 작아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금의 내가가 있고, 연금의 내가,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고, 얘와 역수관계가 저당상수가 있고 현저한 역수였으니까 여기에 감채가 있어요. 감채, 기금계수. 얘가 역수야. 자, 그럴 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 R분의 얘가 내려오는 거야. 얘가
1 플러스 R의 n승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 역수니까 뒤집으면 되겠지. 얘가 역수 관계니까 얘는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는 어떻게 쓰냐? 얘가 내려오는 거야. 얘를 좌우로 뒤집어서 좌우로 돌려놔서 R분의 이것 빼기 1이 아니라 1 빼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럼 얘 역수 관계니까 저당을 어떻게 쓰냐?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 이렇게. 자, 역수의 곱은 얼마? 1.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외우려고 좀 노력하시고 외워도 계속 까먹어요. 그러면 좀 외우려고 노력했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메모지 이렇게 딱 놓고 체크해놔야 돼요. 이거 하나를 아냐 모르냐가 이 테마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처음에. 자, 그 다음에 관계식 역수의 곱은 얼마? 1. 그래서 일시불 현가 일시불 내가는 1. 연금의 현가 저당도 곱하면 1. 연금의 내가 감채를 곱하면 1. 역수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의 곱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 쉽게 푸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일단 전제가 여기는 연금, 여기는 일시불, 여기는 내가, 여기는 현가 정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여기 연금 내가인데 일시불 내가 곱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연금 일시불 내가 현가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럴 때만 쓸 수 있어. 이럴 때 무조건 첫 번째 뭐 먼저? 연금 먼저 쓰고 뭐로 끝나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이렇게 나왔네. 정반대지. 그러면 무조건 뭐 먼저 쓰고? 연금 먼저 쓰고 내가로 끝나네. 이렇게 해서 연금의 내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식을 알아야 기본 문제를 맞춰요. 근데 나는 더 어렵게 나와도 맞출 거야.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 자, 만약에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 일시불의 현가에다가 얘가 일시불 현가는 연금의 현가에다가 감채를 곱했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금 현가에 감채를 곱하니까 일시불 현가가 된다. 이건 모르잖아요 라고 했을 때 감채나 저당이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일시불의 내가인데 연금의 내가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했대. 이게 맞아? 이렇게 나왔대. 자, 이거 이제 똑같은 건데 하나 응용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감채나 저당이 나오면 이걸 반대로 넘기면 곱하기로 쓰고 뭘로 바뀐다? 역수로 바뀌어요. 역수로. 그럼 얘를 넘겼어. 자, 그럼 곱하기는 그대로 있고 얘가 없어지고 역수로 바뀐데 뭐? 연금의 내가. 자, 저당이 나왔네. 자, 이걸 없애고 넘겨. 그럼 역수로 바뀐대. 그럼 연금의 현가. 자, 그리고서 이제 맞는지 보는 거예요. 연금 일시불 내가 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그럼 뭐부터? 연금 먼저 현가. 연금의 현가 맞네. 예.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인데 뭐 먼저? 연금 먼저 내가. 연금의 내가 맞네. 이 식도 맞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할 건 이 식이 기본인데 감채나 저당이 나오면 뭐 해라? 넘겨라. 반대로 넘겨서 뭘로 바꾼다? 역수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맞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다. 이렇게 한두 번 연습하면 금방이야. 처음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내가 좀 시간 내가지고 5분만 이거 왔다 갔다 계속 해보면 이거구나 라고 이제 확신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왔을 거니까 기출 지문을 보면 이 지문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학기론에서 더해서 1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얼마? 1.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의 합은 얼마? 1. 더해서 1되는 거 두 가지.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냐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지. 잔금 비율이니까 잔금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상환비율이니까 상환액이 어디? 위에. 그럼 잔금과 상환액은 언제 나오냐? 돈 빌렸을 때. 돈 빌린 돈이 뭐야? 대출액이에요. 대출액분의 잔금, 대출액분의 상환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억 중에 4억 못 갚았어? 그럼 10억 중에 6억 갚았어. 그럼 더하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니까, 지분 비율이니까 대부 비율은 대부액이 어디? 위에. 지분 비율은 지분이 어디? 위에. 야, 내 돈 남의 돈 언제? 투자할 때. 총 투자한 돈 중에 빌린 돈 얼마야? 내 돈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액분의 대부의 총 투자액분의 지분. 야, 10억 중에 4억 빌렸어. 그럼 10억 중에 6억 내 돈이지. 더하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더해서 1 되는 거.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합은 1,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은 1. 이렇게. 자, 지문 봅시다.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어요. 이 테마까지. 현금 흐름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너는 수업만 하면 너무 늦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서 나도 자꾸 신경 써요. 자, 봅시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자 계산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이자 계산은 학계론에서 다 무슨 방식? 복리 방식. 이렇게 이자 계산은 복리 방식이다. 여기서 잠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감가 수정 방법은 뭘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뭐예요? 여보세요? 감가 수정 방법 물어봤으니까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나오고,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건 상환기금법 이렇게 했잖아. 정액법은 일정한 감가액, 정률법은 일정한 감가율, 상환기금법은 이자 고려해서 감가액 정하는 거, 관찰법은 관찰해서, 분해법은 자꾸 뭔가를 나눠서 감가액을 정한대. 세분하고 분해하고 나누어서. 맞아요? 이 정도 이제 튀어나와야 돼.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감가액 정하는 건 상환기금법. 그런 거 있었어. 나중에 다시 감정평가에서 배우겠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의 이자도 붙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복리 계산이고. 자, 봅시다. 연금의 미래가치란이라고 나왔어. 미래가치를 내가라고 하는 거죠. 미래가치 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미래가치가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금을 모두 합해서 미래로 보낸 거지. 원금의 합만을 얘기해, 이자까지 합을 얘기해. 이자까지 합을 얘기한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을 미래로 모아서 딱 보냈을 때 이자까지 합친 합을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내가라고 얘기한다. 자, 일시불 내가, 연금의 내가는 당연히 내가 계수야. 근데 저당 상수가 여기에 미래가치를 구하는 내가 계수가 아니라 뭐예요? 감채가 나와야 돼. 일시불 내가 같이 있는 게 이거였어. 일시불 내가, 연금 내가, 감채. 이게 내가 계수예요. 이게 내가 계수, 얘가 현가 계수. 이 정도에는 기본인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같은 줄에 있는 내가 계수, 일시불 내가, 연금 내가. 내가가 있으니까 얘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연금 내가랑 같은 라인에 있는 게 뭐다? 감채. 연금의 현가와 같은 라인은 저당, 현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미래가치, 내가를 계산하는 건 여기 감채가 나와야 돼요. 감채. 자, 4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매월 말 일정 금액을 적립한 적금에 가입했대. 매월 말 돈을 낸대. 한 번 내, 여러 번 내? 여러 번 내겠지. 연금이네, 연금. 연금을 넣었을 때 미래가치를 계산한대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이용하냐라고 할 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쓰는 건 맞는데 얘가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 맞아? 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얘는 R분의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5고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 어떻게 쓴다? 연금의 현가 계수는 R분의 1 빼기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좀 써봐야 돼요. 계속 까먹을 수 있어. 이건 고등학교 때 수열이라는 걸 배웠을 때 나온 식이기도 해요. 근데 뭐 그때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도 좀 기억하려고 애써야 돼.
이게 안 나왔으면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가르치는 범위는 시험에 나왔던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왔던 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는 왜 자꾸 어려운 걸 가르치냐가 아니라 나도 어려운 거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봅시다. 일시불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 R이 커질수록 R이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모에.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 작아진다. 이 지문을 좋아하고. 역수관계 현저한 역수. 연금의 현가와 뭐가? 저당이 역수. 연금의 내가의 역수는 뭐다? 감채가 역수. 이렇게 역수관계도 알아야 된다라고 출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얘가 이제 7번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인데 감평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감정평가 부동산학 원론에서는. 자, 근데 첫 번째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32에. 나머지는 다 감평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후에도 나왔어요. 봅시다. 연금의 현가에 일시불 미래가치를 곱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네. 그럼 쓸 수 있네. 뭐 먼저? 연금 먼저. 뭘로 끝나야 돼? 미래가치로.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이 지문 말고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냥 쉬운 지문만 제가 쓴 거고. 연금의 일시불의 미래가치의 현재가치의 곱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연금 일시불 미래 현가니까 그럼 뭐 먼저? 연금 먼저 쓰고 현재가치. 그래서 뭐가 된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고. 우리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나왔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연금 현재가치 계수에 감채를 곱했더니 일시불 현재가치가 계수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배웠던 건 이 식인데 감채나 저당이 나왔네. 그럼 뭐해? 넘겨서 뭘로 바꿔? 역수로 바꿔. 그래서 얘를 없애고 넘기면 역수로 바뀌어지겠죠. 뭐 연금의 내가가 되겠지. 오른쪽 보니까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네. 그럼 뭐 먼저? 연금 먼저. 연금의 뭐? 현가가 된다. 왼쪽에 보니까 연금의 현가가 된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지문 뭐다? 맞는 지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당이나 감채가 나오면 뭐 해라? 넘겨라.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산식은 사실 많이 어렵지 않잖아. 연금 일시불 현가 내가 나오면 연금 먼저 끝나는 거, 이게 뭐 초등학생도 다 하지. 다만 하나 머릿속에 기억할 거, 감채나 저당이 나오면 뭐 해라? 넘겨서 역수로 바꿔놓고 해석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연금과 일시불 계수 곱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식이 맞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내가 합격을 위해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8번부터 쭉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할 때 무조건 맞아야 되는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건 알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일단 감채는 어디 이용한다? 미래 목표액이 정해졌어요. 얼마씩 돈 내야 돼? 이거 모으려면 이때 감채. 저당은 대출액이 있는데 얼마씩 원리금을 낼 거야? 이거 할 때 저당 상수. 일시불을 미래로 보내면 일시불 내가, 연금을 현재로 땡기면 연금의 현가. 이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럴 때 감채와 저당이 아니면, 우리 감채 저당 딱 눈에 띄잖아요. 먼저 봅시다. 쭉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12번 봅시다. 12번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이래. 뭐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야지. 원리금 균등이면 돈 빌렸을 때 원리금 얼마씩 낼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출할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데 뭘 상환할까? 이게 뭘까? 상환할 금액, 상환액이 원리금이죠. 원리금. 말이 없으면 상환액은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 구한다. 뭐? 저당상수. 이거 확 눈에 띄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대출 받아서 원리금을 계산한데 뭐가 사용돼? 저당. 근데 무슨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에서만 쓸 수 있어요. 저당상수는 연금에서 비롯된 거니까 원리금 균등에서만. 자, 얘는 탁 눈에 띄어. 저당상수. 자, 그다음에 13번 봅시다. 미래 3억을 모은데 얼마를 모으기 위해, 만들기 위해 얼마씩 낼 거냐 이거잖아요. 모으기 위해 불이백이 얼마, 적금액을 얼마씩 내야 될 거냐를 계산한데
뭐가 사용돼? 감채. 이런 거 아니고 감채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저당과 감채는 눈에 띄어요. 자, 그러면 일시불의 내과 현가, 연금의 내과 현가를 구분하는 건 돈만 따지고 언제 구하냐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건 연습시키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다 한글만 읽으면 돈만 본데, 돈이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따져요. 시간이, 구하는 시간이 현가냐 내과냐를 구하냐 이것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돼요. 해봅시다.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꼭 다시 정리해서 무조건 나머지 8번부터 11번까지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8번 봅시다. 자, 보니까 감채 저당은 아니야. 그럼 돈을 봐. 5억 원이죠. 한 번 있어, 여러 번 있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5억 원씩 매번 낸 게 아니잖아. 5억 원 한 번 있잖아요. 뭐야? 일시불이야, 일시불. 일시불을 이런 게 아니라 언제로 바꿀 거야? 언제 가치로 계산할 거야? 봤더니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한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다 버리고, 야, 5억 원이 10년 후에 얼마가 될 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5억 원이 10년 후에 얼마 될 거야? 이거 뭘 써야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쓰여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두 번째, 10억 원이 있대요. 일시불이야 연금이야? 일시불이 돈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정한대. 그러니까 10억이 5년 뒤에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10억이라는 일시불이 5년 후에 얼마 될 거야? 그럼 뭐가 써야 돼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쓰이겠지. 연금이 아니라. 자, 9번 봅시다. 자, 1억 원이 나왔대. 1억 원. 돈 한 번 있잖아요. 일시불에 일시불. 봤더니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그래. 야, 10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얼마야? 미래의 1억 원은 현재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써야 돼?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쓰는 거예요.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꾸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가 사용된다. 자, 보니까 돈이 8억 원 한 번 나왔어요. 일시불이야, 일시불. 보니까 현재 금액이 얼마냐? 즉 5년 후에 미래에 8억 원이 있는데 이 미래 8억 원은 현재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을 현재로 바꾸는 거잖아요. 뭐가 사용돼?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연금이라고 나왔네. 매월 연금을 받는데 돈이 연금이야. 연금인데 보니까 적립한 후에 금액을 계산한대. 금액을 산정한대. 적립한 후에 금액을 계산한다는 건 현재로 땡겨오는 거예요. 미래에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미래에 얼마 되는 거야. 돈을 다 모아서 미래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연금을 미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뭐가 사용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맞고, 매월 말 50만 원씩이라고 나왔어.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연금이야. 연금이 자,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고 한대요. 연금인데 현재 가치가 얼마야?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사용되겠지. 자, 그런데 주의할 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야 되는데 저당이 나왔네. 틀렸어가 아니라 뒤에까지 봐야죠. 뭐라고 나왔어? 역수. 저당 상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지. 얘도 맞는 지문인 거죠. 출제자가 역수를 써서 어렵게 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역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보니까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임대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 이렇게 나왔대요. 임대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래. 임대기간이 있는데 임대료를 한 번 내, 여러 번 내? 여러 번 내겠지. 여기 모두라는 말도 있으니까 이게 여러 번이니까 얘 임대료는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연금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즉 연금이 현재 얼마냐 그럼 뭐가 사용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그러니까 이 11번까지 뭔가 어려운 게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돈을 봤을 때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언제로 구하는 거야? 현재로 구하냐 미래로 구하냐 이것만 연결시키면 돼. 나머지 두 개, 미래 목표액을 만들려고 얼마씩 내야 돼 라고 할 때는 감채,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얼마씩 내야 돼 라고 하면 저당. 이 두 가지는 별도로 기억해 놓고 이 6개를 구분하는 게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문이에요. 자, 14번 우리 합의 1 되는 거.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얼마? 1. 그러면 상환 비율은 이라고 나왔을 때 얘와 얘의 합이 1이니까 얘를 넘길 수 있죠. 그럼 상환 비율은 1 빼기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얘의 합은 얼마? 1. 이번 모의고사에 제가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다들 욕을 했어. 이번에 이제 메가랜드에서 대치동에서 이제 현장 강의처럼, 현장 본 시험처럼 모여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야, 이건 누가 냈어? 황정이 냈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어려워. 내가 어렵게 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괴롭히려고, 내가 막 잘난 체하려고,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어려운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나중에 실제로 맞아야 되는 지문이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맞을 수 있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쉬운 것만 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다들 속아 넘어가.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누구도 어떤 선생님도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100% 확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거 나올 줄 알아. 그거 다 사기야. 알잖아, 여러분도. 물론 여러분들 그게 좋지. 이것만 나오면 돼, 이것만 하면 좋겠어. 마음이 편해지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서 혹시나 출제자가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잔금 비율은 1, 얘가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1 빼기 상환 비율이죠. 근데 상환 비율 빼기 1 이렇게 나왔어. 대충 맞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1에서 빼야 돼. 1에서. 얘가 넘어가야 되니까 1 빼기 상환 비율이다.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은 얼마? 1. 그럼 대부 비율은 지분 비율 빼기 1이다. 틀리죠? 1에서 빼야 돼. 1에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을 거니까. 대부 비율은 1 빼기 지분 비율이다.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1에서 빼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거예요. 이거 마찰 비용은 뭐와 뭐의 합이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라는 거죠.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야. 헤이그가 얘기했죠. 헤이그 마찰. 그럼 지대는 교통비에서 마찰 비용 빼야 돼?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용 빼야 돼? 이것 봐라, 이것 봐. 마찰 비용은 지대 더하기 교통비니까 지대는 교통비를 넘겨야지. 마찰 비용 빼기 교통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지문을 속여서 냈으니까 제가 이 지문을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야, 안 나올 걸 너는 왜 고민해서 어렵게 냈어가 아니라 출제자가 그런 지문을 써왔다는 건 더 기본적인 더해서 1되는 비율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해서 어렵게 좋은 문제를 냈는데 욕을 해. 저 새끼 어렵게 냈다고. 왜 공부했는데 다 틀렸다고. 지금 틀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점수 좀 높게 나와가지고 만족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네, 자신감 생기네, 물론 그것도 좋은데, 그리고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좀 고민스럽고 좀 더 내가 공부한 것보다 실력이 안 나와서 좀 힘들더라도 더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목적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뒤에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어찌됐거나 이런 걸 얘기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거나 1에서 빼야 돼. 1에서 잔금 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시간이 됐고 영업 현금 흐름 어차피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투자론 끝내면 되니까 지금 목적은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지문이어야 돼요. 이런 지문들이 너무 생소하다.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반절 알아듣고 반절 모르겠다. 그러면 위험한 수준인 거예요. 기출 지문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변형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그렇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개념은 잡혀져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더 이상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거의 70~80%는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지문이 되어야 안정적인 합격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모르겠다 그러면 얼른 다시 기출 지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다 모아져 있고 이거 만들 때도 제가 고민해서 가장 중요한 15년 동안 중요한 지문들만 잘 엮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가지고만 있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그냥 앞으로 이제 3번 더 남았잖아요. 토요일마다 시간을 조금씩 토요일 날은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도 될 수 있고 좀
기분 내키면 3시간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수업 많이 하는 것 너무 싫어하지 마요. 선생님이 열심히 해주면 좋아해야지. 어찌됐거나 열심히 제가 준비해가지고 강의 해드릴 테니까 가능한 교재 구입하셔가지고 내가 미처 예전에 기출지문 특강집으로 공부를 못했다라면 사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거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심기일전 2번째 투자론 이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